네, 우리는 지금 법인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러나 법인은 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어떤 법인이요. 법인이 자, 이런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 범위, 이건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해지는데,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고 여기서 행위를 하고요. 결국 그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대표자의 대표 행위에 의해서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라는 거죠. 행위 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이죠. 또 그 활동 범위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도 정관을 또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행위 능력의 범위, 권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하는데 때로는 이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또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과 관련돼서 그 활동의 범위를 줄이고 좁히고 하기 위해서는 또 정관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 법인에 있어서 정관은 국가에 있어서의 헌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치, 법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은 정관을 변경하면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 변경이 나오죠. 정관 변경부터는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로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관과 관련돼서 그 이사의 대표권,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다루는 법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자, 정관 변경 개념은요, 법인이 동일성은 유지하는 거죠. 동일한 법인에서 그 조직을 변경한다. 자, 여기서는 조직만 변경한다 되어 있지만요, 활동 범위를 줄이고 넓히는 정관의 기재 사항들의 어떤 변경을 하고 싶었을 때는 자,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때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이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을 사원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설립자, 그 설립자가 정관을 만들고요. 보통은 사망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했던 사람이 주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사원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설립자가 정관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설립자가 정관의 규정대로 목적 대상이 운영되는 그 타율적인 그 재단법인에 있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보통 사망을 했고 그 의사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 변경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러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정관 변경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정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자, 여기서는 일단 법 조문 내용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래 일반적인 사원총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에서 이루어지는데 정관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3분의 2 기억하시고요.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정관 변경이
보통 일정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신도수가 10만 명이라든지 어떤 뭐 동문회 같은 경우도 몇천 명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전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정관을 변경한다. 그런 건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그 자체적으로 그 사단법인 내부에서 정관 변경은 뭐 출석, 일정한 수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은 결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의 사원들의 2분의 1 찬성이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그 의결 정수는 얼마든지 따로 규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관을 변경했을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그 밑에 요건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자, 우리가 사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의사에 따라서 이사가 개평일을 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자, 다만 사원총회가 일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마다 사원총회를 소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원총회에서는 똘똘한 이사죠. 똘똘한 이사 한 명을 선임한 다음에 네가 다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라라고 해서 다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위임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관 변경하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임의해산입니다. 그래서 임의해산하고요. 임의해산, 정관 변경하고 뒤에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의해산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나옵니다. 임의해산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사원총회의 정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위임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사람들이 사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총회 정권사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정관 변경됐을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행정법도 공부하시니까 행정법에 보시면은 허가, 인가,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강학상으로 다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강학상으로는 구별되지만 우리 법 조문에서는 이건 혼동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허가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명백하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도 여기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법적 성질은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인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관을 변경했는데 그 정관 변경에 등기해야 될 사항이면은 등기를 했을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양가리 2번 정관 변경을 사단법인 같은 건 총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다루던데 비영리법인을 사원총회를 통해서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회피하게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본질과 안 맞기 때문이죠. 자, 그래 정관 변경의 한계와 관련돼서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법인의 목적도요. 법인의 목적이니까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이죠. 제1조에 있는 보통 정관에 규정한 목적. 자, 목적도 변경을 가능하지만은 이 변경은 있죠. 비영리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지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정관 변경은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 하나만 보죠.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하는 거 안 되고요. 또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 무효다 해서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 하나 읽어보죠. 따라서 해서요.
종중원, 우리가 종중이라고 하는, 문중이라고 하는 거죠. 문중이나 종중은 이것도 문중이나 종중.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종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춘중, 문중, 종중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동 선조를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문중 또는 종중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사람의 단체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요. 그 종중의 구성원을 우리는 종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중원과 후손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종원. 종원이라는 것은 종중의 구성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지위가 되는 거죠. 종중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하여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 영원히 종원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은 본질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종원들, 이 사람들의 종원으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다든지 일부 종원들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무효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지금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했으니까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타율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 안 맞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정관의 목적도 때로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법 조문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한하여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 2번 보시면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은 그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정관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46조를 보시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요. 그러면은 목적 달성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으면은 법인이 이제 소멸돼야 되겠죠. 그러나 소멸되기보다는 다른 어떤 유사한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 목적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요.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목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서 스스로 변경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면 그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지만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목적, 정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까지도 현실에 맞춰서, 즉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이제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서 다른 비슷한 취지로 목적을 변경해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되긴 합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다 또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다만 그 조건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관은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따라서 재단법인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만 얻으면은 다 변경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큰 실익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실에 맞춰서 다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큰 실익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내용 보시면요, 밑에. 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내용,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서는 다음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사항은요, 정관의 기재사항이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고, 이때 기본 재산의 변경은 당연히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거죠. 기본 재산의 변경이 되면 따라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더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 자, 이미 기본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요. 자, 어떤 재단법인이 있는데 뭐 학교법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교가 있고 여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부 토지를요 처분을 합니다.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 재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때는 기본 재산이 줄어드니까 정관 변경 사항이 될 것이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토지를 샀을 때요. 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토지를 이제 구입해 가지고 이 토지가 새롭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들어올 때요. 편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재산의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본 재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하는 경우는 물론 새로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편입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편입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편입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얻어야 된다. 자, 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는요,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이면은 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편입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또는 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도 바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그 목적을 좀 변경을 함으로써 계속 또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법인의 주소와 등기 있는데요. 자, 요것은요, 그 법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인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통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주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거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법인의 등기 있는데요. 자, 법인의 그 대표자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인이,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이 과연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설립이 될 때 그 설립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등기 사항들이 있었어요. 자, 등기 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의 대표권 제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정관에 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또 외부에서도 대표권이 제한됐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만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일정한 사항들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등기사항 해가지고요. 자, 설립 등기를 할 때요. 자, 법인 49조 보시면 법인의 등기사항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정관에 규정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대외적 관계,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8번하고 9번 좀 보죠. 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자, 정관에는요, 이사의 임명 방법만 정관에 규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사를 선임할 때,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총사원 전원에 뭐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해서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를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임하는 방법, 파면하는 방법. 그 방법만이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이사냐, 이사가 갑이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법인에 이사가 갑이다라고 했을 때 이사가 갑입니다. 그럼 이사 이름까지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이 법인의 대표자와 거래를 했을 때만이 이 법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과 거래를 해야 법인과 거래한 것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사는 등기사항이라는 거죠.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이름은 성명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 없고 정관에는 임명 방법만 규정하는데 등기부에는 임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가 이사냐라는 것을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라고요. 나아가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그 대표권 제한 사항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사원총회라든지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대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면 그 제한되는 사항을 알아야 이사와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8번, 9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또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됐을 때는 그 대표권 제한은 등기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건 등기사항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요. 54조 보시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에 효력했는데요. 자, 1항 보시면요. 설립등기 이외의 그 등기사항, 본조리 등기사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모든 등기사항을 말합니다.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설립등기와 그 이외의 등기를 구별하여서요. 이 설립등기는 등기가 안 되면 법인격을 취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법인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등기는 되어야 법인의 성립요건. 그래서 설립등기 밑에 있죠. 법인의 등기죠.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요. 그 이외의 등기는요. 성립요건은 아니고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설립등기 위에 자, 이사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사의 이름은 이것은 설립등기가 아니죠. 이사의 등기는 설립등기가 아닙니다. 법인의 그러니까 최초의 정관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등기를 할 때요. 정관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법인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이사가 원래 갑이었어요. 그래서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A법인은요. A법인은 이제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설립등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할 때는 이사 이름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사가 그 이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갑에서 을로 변경됐는데 아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등기부에는 여전히 갑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법인은 여전히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설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에요. 그러나 이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는데 아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법인이 법인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 이사가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사가 이 A법인의 내부적으로 이사는 을이에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법인의 이사인 것처럼 B와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전히 A법인의 이사, 대표자인 것처럼 거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법인 등기부를 봤더니요. 여전히 이사, 갑이 이사로 있는 거예요. 대표자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래 행위를 했으니까 그리고 믿고 거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뭐 B가 A법인에 갑이 대표를 해서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변제기가 돼서 B가 A법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이 A법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돈을 네가 빌려줄 때는 그때는 이사는 갑이 아니라 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 갑은 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여전히 이사 갑이 어떻습니까? 이사인 걸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해야만이 이사가 을이기 때문에 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없다라고 B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B에게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책임을 져야 되죠.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였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경 등기가 이미 하여가지고 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갑이 돈을 빌렸다. 그러면 법인은 책임 없는 거죠. B가 그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B의 잘못이니까요. 자, 그래서 설립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 그 이외의 등기, 그러니까 그 이외의 등기는 뭐 이사의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요. 내부적으로는 의리이사예요. 그러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 요건이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설립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대항 요건일 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뭐 분사무소 설치 등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 나머지 등기들은 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 보시면 넘기셔서 94페이지 보시면 자 이러한 법인을 또 이제 감독을 합니다. 자 감독 기관만 이것도 법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2 보시면은요 사무의 감독은 자 밑에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활동들은 주무관청이 감독을 한다. 자 주무관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요. 해상과 청산. 자, 해상과 청산은 이제 법인이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법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자, 더 이상 법인을 계속하지 말고 그냥 없애자.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해상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소멸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즉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 자, 그래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활동은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상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독 문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나오면은 요거 하나 사무는 주무관청, 해상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벌칙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법인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요. 설립이 돼서 그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이사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활동 범위를 넓히든지 줄이든지 하고 싶으면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넓혔다 줄였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요.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목적 달성이라는 이론가 되겠죠. 어떤 뭐 A, B, C 세 명의 어떤 결시가 나죠. 힘든 아동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얘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인화 시켜가지고 어떤 법인이 있었다. 그럼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자가 되면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은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자,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법인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소멸하게 되겠죠. 물론 목적이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B, C가 성년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자 그대로 소멸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T, 뭐 E, F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유지하고 싶으면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이 가능했대.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어떤 사고를 통해서 A, B, C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거죠. 성년이 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는데 다 사망을 했으니까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소멸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해서 A, B, C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 라고 해서 정관을 변경하면 A, B, C 대신에 D, E, F를 위한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소멸되는 과정, 자, 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자, 8 보시면 법인의 소멸해서요. 자, 법인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그 법인의 이제 권리 능력. 자, 법인이 그 설립 절차를 통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했다가 소멸을 통해서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법인의 소멸입니다. 자, 법인의 소멸은요.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소멸합니다. 자,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죠. 활동을 정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활동을 정지하게 되면요. 이 A 법인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활동을 정지하게 되면 A 법인과 관련된 법률 관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A 법인에 대해서 갑은 채권자가 있고요. 갑은 채권자가 우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갑에 대한 뭐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뭐 이렇게 뭐 P, Q, R 뭐 이렇게 뭐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 법인에 대한 채무자도 존재할 수 있죠. 채무자. 채무자는 뭐 S, T 뭐 이런 뭐 채무자들이 있다고 존재해보죠. 자, 이런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존재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 채권자는 법인에 대한 채권자고 채무자도 법인에 대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법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채권자는 돈 받을 곳이 없어지고 채무자도 돈 줄 곳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재산관계를 이제 처리하는 단계를 거쳐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을 하게 되면요. 소멸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러니까 활동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우리는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청산 과정을 거쳐서 법인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정지하면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산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게 됩니다. 청산 과정은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빚잔치가 되겠죠. 받을 돈 받고 갚을 돈 갚고 빚잔치가 되는 거죠. 이 빚잔치라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좀 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채권을 이제 추심하고요. 채권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채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받아내고요. 추심해서 받아내고 또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을 갚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빚잔치가 되는 거죠. 이런 활동을 이제 우리는 청산이라고 하고 청산 단계가 모두 끝나게 되면 비로소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 그러니까 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를 이제 변제하게 되겠죠. 채권자들에게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채무자인 ST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채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을 추심하고요.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이 돈이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부족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법인이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들이 대신 갚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빌린 것이지 법인의 구성원들이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인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 채권자들은 그 돈을 다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비율로 돈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자,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산 과정은요. 법원이 개입을 해서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 자, 그래서 해산과 청산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것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과 청산 절차는 법인의 감독을 받고요. 또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3자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따라서 해산과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 조금 이따 나옵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요. 이제 소멸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능력이 이제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요. 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해산을 한 다음에요. 청산 과정에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A 법인이 그대로 아직은 존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추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산 과정에 있는 법인 이 법인은 기존의 A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제 청산하는 목적만 하는 법인이 되는 거죠. 이때 청산 과정에 있는 법인을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청산법인. 그러니까 이 청산법인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법인이 아니고요. A라는 법인이 이제 기존의 법인이 이제 이 법인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청산 과정에 있었을 때 A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청산법인. 그럼 청산법인은 소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청산 업무만 해야 돼요. 새로운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청산 업무만 해야 된다. 즉 이런 내용만 할 수 있도록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지만은 법률에 의해서 또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률, 민법의 규정은 딱 하나 있는데 이 청산법에는 우리 법에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채권자가 또 한 명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채권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청산의 과정에 있는 청산법에는 청산의 목적이 바로 채권 취심, 채무 변제 이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권리 능력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청산 절차 종결 시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만 할 수가 있도록 권리 능력이 제한되고 그러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청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청산 과정에 있는 법인을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넘기시면은 이 청산법인은 종전의 법인과 동일성은 여전히 갖게 되겠죠. 동일한 법인이 그냥 청산법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법인 소멸하는 절차는 해산과 청산 두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해산을 보죠. 해산. 자, 해산의 개념은요. 이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는 것. 자, 우리 그만하자라고 해서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우리는 해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산 사유가 있는데 어떨 때 해산이 이루어지느냐 해서 양가를 보면 법 조문만 좀 보죠.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로서요. 이거는 법 조문만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해산 청산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작년에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좀 암기할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암기 사항은 거의 없고 다 이해 문제였죠. 이런 이해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고요. 암기하는 문제는 한두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두 문제를 위해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암기를 뭐 여러 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끼셔도 돼요. 거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인의 그 존립기간이 만료됐을 때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존립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립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물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존립기간이 있으면 존립기간을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존립기간 같은 것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재단법인도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는 있고요. 그 규정된 존립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해야 되겠죠. 해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達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때도 소멸하게 되겠죠. 또 정관이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서 해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해산 사유를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재단법인도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규정된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파산이 됐다든지 파산이라는 것은요.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죠.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법인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빚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빚이 더 늘어나면 채권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채무 초과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파산이 되고요. 파산이 되면은 이때는 활동을 정지해야 돼요. 그나마 채권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파산. 또는 설립 허가를 해줬는데 이 법인이 설립 취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설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경우가 이제 공통된 해산 사유가 될 것이고요.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보시면 다만 사단법인에만 있는 특유의 해산 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77조 2 보시면요. 자,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자,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예요. 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2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죠. 2인 이상이 존재해야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할 때는 한 명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한 명까지 문 닫고 나가버리면은 그때 소멸하는 것이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다른 회원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설립을 할 때는 2인 이상이 필요하지만은 한 명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아예 없으니까요. 또는 사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총회 결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8조 보시면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이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으로 결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자, 사원총회의 정권 상황으로 두 가지를 했죠. 정관 변경하고 임의 해산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임의 해산입니다. 자,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언제든지 야, 우리 그만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해산시킬 때 그 사원의 의결 종족수는 4분의 3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관 변경은 3분의 2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해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할 수가 있다. 자, 임의 해산은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사원들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자,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관 변경은 3분의 2다. 다만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정관 변경 시간에 했지만은 정관에서 다시 새롭게 종족수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해산을 할 때 2분의 1 이상으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으로 해산할 수 있어요. 2분의 1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은 2분의 1 이상으로 정관을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3분의 2, 4분의 3이 되는 거고,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면은 그 다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정족수에 따라서 정관 변경 해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분의 3의 찬성이 있으면 이제 해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임의 해산입니다. 자, 사단법인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해산이 되면은요, 이제 활동을 정지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원래 A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 범위 행위를 정지를 하고요, 바로 이제 청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 이 범위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청산의 목적 범위인 채권 초십, 채무 변제 이런 활동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청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청산 문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청산 내용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